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무지 속의 상극세계 강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문제의 해결은 꼭 우리의 생각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시야 왕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굽의 느고 왕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명자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계심에도 우리가 무지하여 상극하고 몰라서 막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명석 선생님과 저희들은 지난 30여 년간 돈을 목적으로 선교회를 음해하는 외부 세력들 그리고 내부에서 배신한 자들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고 대청소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느고 왕과 같은 사명자를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05년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류재복 기자님을 중심으로 한 정경지사 포커스 주최 집회를 하는 중에 그 집회를 보시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정 목사님 사건 관련 수화문을 요청하셨고 그날 호소문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리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0월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진정사건 제660호로 공식 접수, 배당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던 점은 이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재수사 소식에 대해 교단 민원국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이 답변을 접한 많은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보다는 조직 내부의 안정과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 답변을 읽으며 이것이 정말 교단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진실 규명과 무죄를 위한 노력의 태도인가? 하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단의 의도나 내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수사 관련 민원 답변을 통해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구명 의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실망과 상실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 민원국의 답변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교인분께서 정명석 목사님 재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라는 민원을 교단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셨고 이에 대한 교단 측의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서는 류재복 기자님께도 공유되었습니다. 류 기자님께서는 자신의 채널 영상에서 교단 민원국의 답변 내용이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이해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으며 영상 속에서 민원 답변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저 역시 답변서를 직접 읽어본 결과 그 내용이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려는 방향보다는 법률적 형식 논리를 근거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듯한 태도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교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명석 목사님 구명을 포기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단 민원 답변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교단 민원국의 공식 답변 전문과 그에 대한 법률적 반박문을 채널 게시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민원 답변서를 읽은 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주셨기에 제 채널 게시글에 올려둔 전문을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기에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2 내려진 사안이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건은 대전지검에 접수되어 사건 번호까지 부여된 상태이며 이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재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민원국 담당자가 어떤 판단 과정과 내부 의논을 거쳐 이러한 답변을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싸우고 계신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재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태도가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단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스승이 안 나오시길 원하는 속마음이 행위로, 말로, 태도로 다 드러나니 분노가 치밉니다. 교단과 하나 되라, 믿어줘라, 좁은 곳에서 끊임없이 글로 가르치시는 스승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내려오세요. 눈이 어두운 자는 이제 그만 공직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도 전체 카르텔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를 바로잡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태죠. 회칠한 무덤. 이제는 껍데기 벗기고 파헤쳐서 썩은 시체 치워야죠. 이제는 교단이 교인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민원 답변서를 읽으면서 마치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는 듯한 분위기로 느껴져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정명석 선생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섭리의 지도자요, 교단의 일원이라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단은 민원 답변의 내용을 전국 교육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각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공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 교회에서 한 평신도께서 류주복 기자님의 채널에 올라온 재수사 접수 소식 영상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커뮤니티방에 공유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방 운영 담당 지도자에 의해 별도의 설명 없이 삭제되었고, 그 회원은 커뮤니티방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당혹감과 상실감을 느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지도자와 해당 교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느껴졌기에 이를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백에 올린 글 봤어요. 제가 커뮤니티 관리자인데요. 어제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제 성지봉사라 종일 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상황 정리만 하고 이제 연락해요. 지난번에 올린 글이 자극적이었어서 중고등부 쪽과 가정국 쪽에서 커뮤니티에 안 올림 좋겠다고 저에게 계속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도 내용은 진정서를 접수한 것에 대한 답인데 재조사 결정이라고 앞에 써놓으니 영상과 앞에 써놓은 글이 달라서 계속 저한테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지역 장통에서도 공지가 오길 공유하지 말고 상황은 알라고 공지가 와서요. 앞으로는 저한테 링크 주면 확인해보고 올릴 거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담당자분의 글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올린 글이 자극적이어서 중고등부와 가정국 쪽에서 커뮤니티에 안 올리면 좋겠다고 연락이 계속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방송 나는 신이다 자체는 더 음란하고 더 심각하게 악의적이었습니다. 그 방송 때문에 정명석 목사님과 우리 단체는 최악의 범죄 집단으로 왜곡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단순히 보지 말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전도의 가장 악영향입니다. 행하자고 하면서 의견을 내고 진실을 밝히면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는 어른분들, 제발 깨어나시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먹고 살면 그만입니까? 섭리가 그냥 겨우겨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존재하면 그만입니까? 진실을 알면 어린아이들이 떠난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진실을 모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진실을 누구보다 알고자 할 것입니다. 제발 온전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교사님들, 가정국과 장년부 어른들께도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섭리의 2세들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조롱과 따돌림을 겪고 청년들은 사회에서 이유 없는 멸시와 편견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버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섭리의 2030 세대는 이 얼룩진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고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2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실에 대해 질문할 때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왜 섭리사가 이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지 분명한 근거와 설명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까? 2023년 저희 어머니께서
PD수첩에서 방송된 양 변호사님의 성범죄 전제하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 단체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서였고 선교회 밖에서는 더욱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합의서에 대해 이 문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인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외부인에게는 더더욱 설명이 난감한 이 합의서 문제는 정명석 목사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반드시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섭리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어른들이라면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제는 그저 보지 말아라, 말씀만 보고 기도하라 는 대처가 아닌 확실한 근거와 사실을 들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단상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사건의 전말과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도해온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아편과 오해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숨기고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조작과 왜곡, 거짓된 여론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잠시 불편하다고 해서 중요한 사실을 덮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정명석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 담당자님은 이번 영상은 진정서 접수에 대한 답변인데 재조사 결정이라고 앞에 써서 글과 영상이 달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계속 연락을 준다는 이유로 영상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님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게 재수사 접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진정서 접수는 재수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장의 지시나 혼란을 우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지도자가 사건의 의미와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영상의 삭제 여부를 넘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역장을 통해 공지가 왔는데 영상은 공유하지 말고 사항만 알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장은 누구의 안내를 받아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교인들은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 담당자께서 내려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도덕적 검토 없이 교인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영상을 올린 당사자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도 전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방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설정을 변경한 뒤 문제 제기 후에야 다시 권한을 회복시킨 방식은 소통보다는 통제 중심의 결정으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교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정보 접근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불신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회원이 정명석 선생님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공유한 뒤 그 영상이 삭제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교회의 통제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담임 목회자님께 의견을 전달하며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커뮤니티방을 제가 막은 게 아니고요. 뭔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 상하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목회자님의 답변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으나 대화를 통해 전달되었어야 할 문제 해결의 의지나 책임있는 태도는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소통의 중심에 계신 분이며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방을 내가 막은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책임을 개인에게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정작 중요한 논점, 교인의 소통과 알 권리가 제한된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중심을 옮기기보다는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답변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교회의 결정 방식이 투명한지에 대한 교인들의 의문을 오히려 더 깊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단이 한 말대로 민원 신청되었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듯해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또한 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사안과 같이 다른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은 교인분들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이러한 통제 중심의 분위기와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억울함을 겪거나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안고 결국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연을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아픔을 품고 계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와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시며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진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단 중심의 정보 전달과 지시 체계가 교회 목회자와 부교육자 그리고 각 부서 지도자들을 통해 전달되고 실행되는 구조 속에서 현재 섭리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류 기자님이 중심이 된 정경시사 포커스는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전지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2025년 10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집회 이틀 전 집회 담당 총무님께 교회 이국복님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외교 슈퍼위크 기간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하나 되어 어떤 비방도 하지 말고 하나 됨으로 국가의 중대사안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한 주간입니다. 우리도 때와 시기를 맞게 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보다 의롭게 한다는 것이 불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 현명한 선택과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꼭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국복님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메시지를 집회 총무님께 전달하신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국가적 행사를 고려한 주의 요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과 그동안의 흐름을 함께 보면 교인들의 집회 참여를 제약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명석 목사님께 17년형이 선고되고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교단이 진실 규명이나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많은 교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 답변서에서 재수사는 단순 접수에 불과하며 종결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점 역시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교단이 일관되게 진실규명에 힘써왔고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단순히 국가 행사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23년 여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작은 종각 집회가 난폭 집회라는 표현과 함께 교인들에게 공지가 전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2023년 섭리에서 처음으로 공공집회가 시작된 순간이었으며 그 이후 집회가 장려화되자 교단 주최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는 단지 피켓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회가 난폭했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적지 않은 당혹감과 의문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경험들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정보와 판단의 기준을 더 신중히 바라보게 되었고 단순히 주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메시지도 국가 행사를 이유로 전달된 주의 요청처럼 보이지만 이를 집회 참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님은 국가로부터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특수임무 유공자이십니다. 그만큼 국가가 그의 책임과 용기,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입니다. 그런 기자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여러 난관을 감내하며 마침내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라는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는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분의 진심과 헌신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단과 교인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각종 재판 후원금과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원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비교는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섭리 전체가 책임있는 방향으로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인협의회 텔레그램 방에는 10월 30일 용산 집회에 대해 류 기자님께서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집회 관련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보며 많은 교인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회 홍보 한번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혹시 기자님이 섭리 외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인으로서 언젠가는 할 것이니 외부인의 도움은 필요 없다. 는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인협의회는 내부 조직으로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명석 목사님의 구명활동을 할 계획인지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타신 배는 거의 바닷물 아래로 잠겨갈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많은 교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함께 있는 교인협의회 텔레그램 방에서는 기도 시간과 말씀 외에는 정명석 목사님 구명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나 소식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교인협의회가 처음 설립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명석 목사님 구명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정보를 나누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선생님의 구명이 불편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많은 교인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주일 말씀. 마음은 행위를 보면 압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난 10수년 동안 그리고 선생님의 재판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된 2023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교단이 보여준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민원 답변서의 내용을 통해 교단이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교단에는 정명석 목사님을 구명하려는 실질적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단은 여러 공문과 입장문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었고 그 약속들은 말뿐인 선언으로 남아 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넷플2 나오면 그 반박 자료 바로 뿌리고 해명할 거 하고 좀 바로 하라고. 언제까지 보지 말라고 할 건데. 교단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에휴. 수련회비 비싸게 받고 꼴랑 컵밥 하나 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사단 또 난 거임. 샘께 죄송해 죽겠음 진짜. 언제까지 행정 똑바로 못해서 샘이 욕 다 먹어야 되는 거임? 교단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교인들의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교단이 전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끝내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교단 합의서 관련 공문 중 일부. 향후 두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30년 중형 구형 입장문 중 일부. 본선교회는 편향된 여론재판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현 재판부와 검찰이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본선교회는 이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23년 선고 교단 입장문 중 일부. 본선교회 또한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와 본선교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회 내부에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준 합의서가 작성되고 유죄 판단에 사용된 자료들 역시 내부에서 나온 사실을 알고 나니 교단의 입장문은 매우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명석 목사와 본 선교회가 누명을 벗겨낸다는 표현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계시며 그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신 목사님께서는 과거 양 변호사님을 주와 같이 쓴 잔을 마신 사람이라며 교인들에게 소개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분을 쓴 잔을 마신 자라고 표현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9일 17년형 대법원 선고에 대한 선교회 입장문입니다.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실체적 삶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동안 정명석 목사는 억울한 쓴 잔을 마셔야 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 선교회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소통과 언론 홍보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대법원 선고와 관련하여 기독교 복음 선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 형태의 입장문조차 올라오지 않았고 단지 만남과 대화 사이트에 짧은 글만 게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관련 교단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오늘의 기각 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반경 이후에도 우리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근거로 우리의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정명석 목사님 재수사 사건에 대한 교단 민원 답변서 중 일부. 우리의 억울한 입장은 정당하고 강력하게 또한 실효성 있게 세상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수사 가능성과 같은 부분은 법적 현실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단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단은 수차례 진실 규명과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음을 저희 교인들은 똑똑히 알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민원 답변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법률 정보를 근거로 교인들을 오랜 기간 혼란에 빠뜨려 왔다는 점입니다. 양 변호사님의 합의서, 명천재단 공문과 교단이 발표한 여러 공문들, 그리고 최근 선생님 사건 재수사와 관련한 교단의 민원 답변서까지 저는 모든 내용을 실제 법률 근거와 비교하며 하나하나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 모순과 부정확한 주장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교인들은 쉽게 믿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형식적인 설명만 내놓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단에서 공문이 나오면 지도자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라며 순수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확인해보니 교단이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가 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섭리 안에 이러한 내용을 검증하고 바로잡을 독립적인 체계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현실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공문과 지시 형태로 내려왔을 때 이를 점검하거나 바로잡을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깨어서 확인하고 사실을 분별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신뢰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선교회 교단은 이제 선생님 재판 일정과
최소한의 소식조차 아예 공지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원 답변서를 통해 저는 그동안 교단이 보여온 상식적이지 않은 모든 행동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공지방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도 성교회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제수사가 접수되었다면 마땅히 올라와야 할 함께 기도하자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고 섭리 안에서 영적인 혜택은 받고 좋은 것은 누리고자 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자신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잊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교단의 태도,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 그리고 선생님의 무죄를 밝히는 영상에 잠깐 음란한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지방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교인들의 반응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잊었고 그분의 가르침도 잊었고 무엇보다 제자인 우리가 선생님을 외면하며 그분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 영상을 보면서 마치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뒤 세상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해결할 열쇠도 바로 섭리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그 차갑고 고독한 곳에 계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한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곳에 계신 선생님을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교의 외부와 내부에 쌓여있던 십수년의 썩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드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